안녕하세요. 암호화폐 내비게이터 크립토코어입니다. 한국 시간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저녁, 지난 12시간 동안 여러 해외 매체에서 보도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관련 소식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은데 사실은 굉장히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 가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92,138달러, 24시간 동안 한 3.2% 정도 올랐고요. 오, 꽤 올랐네요. 이더리움은 3,160달러로 상승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3.97% 상승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폭풍전야와 같다고 할까요? 시장이 지금 바짝 숨을 죽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오늘 그 배경과 의미를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뉴스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들 사이에 숨어있는 연결고리, 그 맥락을 찾아내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렇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다룰 핵심 주제들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크게 4가지 테마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총 17가지의 소식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 테마는 시장의 방향키를 준 거시경제입니다. 역시 FOMC 이야기부터 시작하겠네요. 당연하죠. 모두가 주목하는 12월 FOMC 회의 전망과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본의 미국 국채 매각 가능성이 테더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까지 분석해 볼 겁니다. 흥미롭네요. 두 번째 테마는 뭔가요? 두 번째 테마는 역시 왕의 귀한인가 기로에 산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요즘 정말 아슬아슬하죠? 네, 기술적인 지지선부터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2041년에 5천만 달러라는 정말 엄청난 장기 예측과 네, 5천만 달러요. 네, 그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당장 연말에는 8만 4천 달러를 밑돌 거라는 비관론까지 이 상반된 신호들이 대체 뭘로 의미하는지 파헤쳐보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네요. 물론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영향력과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 신호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테마는요? 세 번째 테마는 조용한 강자, 이더리움의 반격입니다. 이더리움. 고래들의 매집 동향과 5천 달러 도달 가능성을 살펴볼 거고요. 또 비탈릭 부테린이 제안한 가스 선물 시장이 이더리움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미래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테마도 궁금한데요. 마지막 네 번째 테마는 규제와 혁신, 줄다리기 하는 시장입니다. 이건 정말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맞습니다. 중국의 정말 초강력 규제부터 한국의 거래소 책임 강화, 그리고 바이낸스나 로빈후드 같은 기업들의 글로벌 영토 확장까지. 규제의 벽을 넘으려는 시장 참여자들의 정말 치열한 움직임이 느껴지네요. 네, 그 움직임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크립토코어는 매일 12시간 단위로 해외 주요 기사들을 분석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뤘던 주제가 오늘도 또 내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만큼 시장이 그 주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뉴스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겠죠? 맞습니다. 같은 주제라도 하루하루 더 깊이 있는 분석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지난 12시간 내 발행된 기사라는 기준 하나만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 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흥미로운 분석이 이어지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테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시장의 방향키를 쥔 거시경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역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죠. 12월 FOMC 회의 관련 소식입니다. 네, 크립토점 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2025년의 마지막 FOMC 회의가 바로 내일 12와 9일과 10일에 열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번에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을 무려 87%로 보고 있다고요. 이건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그렇죠. 87%면 이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75%에서 4.0% 사이인데 이걸 이제 3.50에서 3.75로 낮출 거라는 기대감이 아주 팽배한 거죠. 네. 그런데 사실 금리 인하가 결정되느냐 마느냐 이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숨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10일에 공개될 점도표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그의 입이죠. 점도표. 연준 위원들이 내년 금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속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나와야 내년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핵심적인 단서가 될 겁니다. 그럼 시장은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나요? 만약에 기대대로 금리 인하가 딱 결정되면 바로 상승 랠리가 시작되는 건가요? 그 전망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런가요? 네, 만약에 시장 기대대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파월 의장이 이제 긴축은 끝났다는 식의 소위 말하는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면요. 네, 시장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면? 그렇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단숨에 9만 5천 달러, 많게는 10만 달러까지 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와, 10만 달러?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직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는 식의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하면 아, 실망 매물이 쏟아지겠네요. 네, 바로 87,000달러 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경고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 데이터를 보면 변동성이 20에서 30%까지 폭증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이번 주에는 시장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이네요. 이런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비트코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서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왕의 기환인가 지로에 선 비트코인 두 번째 소식인데요.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를 보면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요. 네,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 0.382 구간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게 기술적 분석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지지선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잠시 쉴 때 기댈 만한 튼튼한 바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바위요. 네. 많은 등산객, 즉 투자자들이 여기서는 잠시 쉬어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바로 그 바위에 아슬아슬하게 걸터앉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바위가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좀 미끄러지는 수준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만약 이 지지선, 이 바위가 무너진다면 다음 쉴 곳은 저 아래 76,000달러까지 크게 열려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와, 76,000달러요? 네, 거의 절벽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레버리지, 즉 빚내서 투자했던 포지션들이 대거 청산되면서 가격이 급락했다가 간신히 91,500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네. 지금 100시간 이동평균선이라는 또 다른 작은 지지선 위에는 있지만 바로 머리 위에 92,000, 93,000달러의 아주 두터운 저항선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저항을 뚫고 올라서야 95,000달러를 향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이 지점에서 잠시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하트 모양 땡스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소중히 사용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A&B 크립토 보도인데요. 온체인 지표가 2021년 6월과 아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흥미롭네요. 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분석입니다. 수익 상태의 공급이라는 지표인데요. 수익 상태의 공급이요? 네, 전체 비트코인 중에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코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표가 최근에 급격히 무너졌는데 이 모습이 2021년 6월과 판박이라는 겁니다. 2021년 6월이라면 그때 시장이 한번 크게 하락했다가 그걸 딛고 극적으로 반등해서 연말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바로 그 시점 아닌가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 이번에도 그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한 거예요. 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둘 다요? 네, 첫 번째는 2021년처럼 지금의 이 중요한 지지선을 잘 지켜낸다면 이걸 발판 삼아서 사상 최고가를 향해 날아오르는 강력한 반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죠. 네.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지지선 방어에 실패한다면 본격적인 약세장으로 들어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 정말 극과 극이네요. 지금 현물 거래량은 줄고 있고 시장 심리는 여전히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신호는 뭔가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오히려 모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현재 가격대가 단기적인 바닥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죠. 단기적인 흐름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네요. 그렇다면 시야를 좀 넓혀서 장기적인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인데요. 비트코인의 장단기 가격 예측에 대한 상반된 두 시각입니다. 뉴스 BTC에 따르면 EMJ 캐피털의 CEO가 정말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다고요. 네, 에릭 잭슨이라는 CEO인데요. 비트코인이 2041년, 그러니까 앞으로 16년 안에 개당 5천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5천만 달러요. 우리 돈으로 하면 650억 원인가요? 맞습니다. 약 650억 원. 상상이 잘 안 가는 금액이죠. 그 근거가 뭔가요? 근거가 더 흥미롭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유로달러 시스템을 대체하고 미래의 글로벌 담보 레이어가 될 거라고 주장했어요. 글로벌 담보래요. 그게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금과 같은 기축 자산이 될 거라는 아주 거대한 비전입니다. 와, 정말 거대한 이야기네요. 650억이라니. 그런데 블룸버그의 분석가 마이크 맥클로는 완전히 정반대의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맥클로는 유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2025년 연말에는 현재보다 낮은 84,000달러 아래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위험을 꼽았어요. 물가가 하락하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보다는 안전 자산인 금이 더 빛을 발할 거라는 분석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쪽은 10년 뒤에 금융 시스템 변화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보고 있고 다른 한쪽은 당장 내년에 거시경제 리스크를 보고 있잖아요. 네.
관점의 차이가 엄청나죠. 이건 결국 투자자 스스로 자신의 투자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내가 15년짜리 패러다임 변화에 베팅하는 투자자인지 아니면 15개월짜리 경기 침체를 피하려는 트레이더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 두 가지 상반된 전망은 시장의 컨센서스가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예시입니다. 네, 상반된 전망 속에서도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있죠. 다섯 번째 소식,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입니다. 비인 크립토 보도에 따르면 세일러가 올린 게시물 하나가 비트코인 가격을 들었다 놨다 했다면서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마이클 세일러가 자신의 SNS에 다른 글도 없이 그냥 주황색 점, 오렌지 닷 하나만 딱 올렸거든요. 점 하나요? 네, 점 하나. 그런데 시장이 이걸 비트코인 매수 신호로 해석하면서 가격이 87,000달러에서 91,000달러까지 순식간에 급등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영향력이네요. 한 사람의 게시물 하나가 시장을 4,000달러나 움직인다는 게 이 시장이 얼마나 센티멘트에 취약한지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향력이 강력한 만큼 그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바로 M&AB라는 지표 때문입니다. M&AV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순자산 가치를 주가와 비교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1배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건 시장이 이 회사의 주가를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 가치보다도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100원어치 들고 있는데 회사 주식은 90원에 거래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고 최악의 경우 자신들의 원칙을 깨고 비트코인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세 번째 테마, 조용한 강자 이더리움의 반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이더리움의 단기 기술적 분석인데요. 뉴스 BTC 보도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중요한 지지선을 딛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고요. 네, 이더리움은 3,000달러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기술적 지지선을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3,000달러를 지켜냈군요. 네, 현재는 100시간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되면서 상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3,140달러에 형성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 저항선을 뚫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저항선을 뚫어내면 다음 목표는 3,250달러, 그리고 3,320달러까지 열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여기서 더 힘을 받으면 3,5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기술적인 움직임 뒤에는 역시 큰 손들, 고래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군요. 일곱 번째 소식인데요. 유투데이에서 이더리움 고래들이 엄청난 양의 매집에 나서고 있다면서 5,000달러 도달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오지, NTCG 같은 별명을 가진 거대 고래 지갑들이 수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게 포착됐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도 계속 사고 있군요. 그렇죠.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 고래들이 매집에 나선다는 건 현재 가격대가 아주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미래 상승에 강력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목표가가 어느 정도로 보는 건가요? 현재 3,500달러에서 4,000달러 가격대를 되찾기 위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래들의 이런 움직임이 5,000달러 전망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분석가들은 고래들의 이런 매집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단기 저항선인 3,350달러를 돌파할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네. 이 구간만 넘어서면 5,000달러를 향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떨 때 고래들은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거죠. 가격 전망 외에 이더리움 생태계 자체에도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인데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고요. 네, 바로 온체인 가스 선물 시장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가스 선물 시장이요?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쓸 때 내는 수수료가 가스비인데 이게 네트워크가 혼잡할 때마다 예측 불가능하게 치솟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어떤 NFT가 유행하면 가스비가 수십 배씩 폭등하고 그랬었죠? 바로 그겁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네트워크를 이용할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죠. 가스 선물 시장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수확할 쌀 가격이 불안하니까 봄에 미리 선물 시장에서 가을 쌀 가격을 정해서 팔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미리 가격을 고정시켜 놓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 사용자가 디앱 개발자들도 미래에 써야 할 가스비를 현재 저렴한 가격으로 미리 사둘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와, 그럼 나중에 가스비가 아무리 폭등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나는 미리 사둔 가스 선물을 사용해서 변동성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더리움의 사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네, 같은 소식에서 GK-싱크 라이트 서비스 종료 소식도 있던데요? 네, 그건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레이어 2 솔루션인 GK-싱크가 2026년에 GK-싱크 라이트 버전의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건 구형 기술 지원을 중단하고 차세대 기술에 집중하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테마, 규제와 혁신, 줄다리기 하는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식인데 중국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네요. 비인크립토는 중국의 7개 주요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초강력한 금지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건 2021년 채굴 금지 조치 이후 가장 강력한 단속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이 있다고요? 네, RFW, 즉 실물자산 토큰화를 처음으로 명시해서 금지했다는 거예요. RFW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하는 기술로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던 분야인데 그걸 아예 불법으로 규정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 외에 스테이블 코인, 에어드랍 등 사실상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아니, 홍콩을 통해서는 시장을 개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본토에서는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중적인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금융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핵심 이유는 자본 유출 방지에 있다고 분석됩니다. 자본 유출이요? 네, 암호화폐를 통해 자국 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고 가상화폐 활동 금지 조치를 더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의도죠. 즉, 홍콩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창구로 활용하되 본토 내 자본은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이중 전략입니다. 중국과 함께 G2로 꼽히는 미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열 번째 소식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에서 암호화폐가 쏙 빠졌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 대신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나요? AI와 양자 컴퓨팅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죠. 이건 행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소식입니다. 같은 보도에서 미국 은행권의 디뱅킹 논란도 다뤄졌네요.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고요? 네, 그렇죠.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와의 거래를 끊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제이미 다이먼 CEO가 어른스럽게 행동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어른스럽게 행동하라, 꽤 강한 발언인데요. 네, 그는 우리는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가리지 않고 디뱅킹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정치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 AML 같은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규제의 벽이 여전히 높다는 걸 보여주죠. 이제 국내 소식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11번째 소식, 최근 발생한 업비트 해킹 사건의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엔크립토에 따르면 한국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무과실 책임이란 해킹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거래소에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거래소가 우선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이에요. 와, 그럼 이제 해킹을 당하면 거래소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거래소 때문에 해킹 당했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그 입증 책임이 거래소로 넘어가는 겁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겠네요. 이용자 보호는 강화되겠지만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거래소는 거의 모든 해킹 피해를 보상해야 하거든요.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면 연간 매출의 최대 3%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하니 3%요? 네, 거래소들은 이제 보안과 내부 통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커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12번째 소식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등 다수 매체가 바이낸스가 중동의 금융허브 아부다비에서 전방위적인 라이센스를 획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바이낸스가 아부다비에서 거래소, 청산, 브로커딜러 서비스에 대한 전체 라이센스를 확보했습니다. 중동 시장 공략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텐데요. 네, 특히 주목할 점이 있다고요? 네, 2026년 1월부터 이 세 가지 서비스를 각각 독립된 법인 3개로 쪼개서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법인을 굳이 3개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바로 규제 투명성과 위험 분산 때문입니다. 아, 전통금융에서는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곳, 거래를 중개하는 곳, 거래가 체결되는 곳의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한 회사에서 모든 걸 다 하면 이해상충이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전통금융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이낸스가 바로 이 구조를 도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한다고 규제 당국에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으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의 격전지가 동남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네요. 13번째 소식인데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의 주식거래 앱으로 유명한 로빈후드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한다고요? 네, 로빈후드가 인도네시아에 현지 암호화폐 관련 기업 두 곳을 인수하면서 1,700만 명의 투자자가 있는 거대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700만 명이요? 정말 큰 시장이네요. 네, 인도네시아는 특히 기술에 능통한 Z세대가 투자 시장을 이끌고 있어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곳이죠.
또 필리핀에서는 디지털은행 고타임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동남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시장과 기업 소식을 넘어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14번째 소식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탈중앙화 메신저 앱 세션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쓰는 메신저 앱들은 대부분 전화번호 기반으로 계정을 만들고 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세션은 전화번호 없이 계정을 만들 수 있고 양파 라우팅이라는 기술을 써서 메신저를 여러 컴퓨터를 거쳐 암호화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메신저를 보냈는지 추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프라이버시 보호를 극대화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도 이런 앱이 중앙기관의 허가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프라이버시와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를 잘 구현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소식입니다. 15번째, 일본의 미국 국채 매각 가능성과 이것이 테더, USDT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비인크립토의 보도입니다. 네, 현재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국가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최근 일본의 자국 내 금리가 오르면서 수익률이 낮아진 미국 국채를 팔고 자국 채권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 1위인 테더가 준비금의 상당 부분, 무려 1,130억 달러 이상을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만약 일본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던지면 국채 가격이 하락할 텐데 그럼 테더의 준비금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리스크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 테더의 준비금 가치가 실제 발행량보다 낮아지면서 1달러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디페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아, 디페그. 다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테더가 그동안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완충장치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디페그가 발생할 확률은 0.5% 미만으로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안심할 순 없겠네요. 그렇죠. 신용평가사 S&P가 최근 테더의 평가 등급을 약함으로 낮추는 등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네요. 16번째 소식입니다. NB크립토는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불리는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해 왔는데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30%나 하락했는데도 저축 매수에 나서지 않아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례에서 설명드렸던 M&AV 지표 때문입니다. 아,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보다 주가가 더 낮아지는 현상 말이죠. 맞습니다. 주가가 낮게 평가받으면서 자본을 추가로 조달하기가 어려워진, 즉 매수하고 싶어도 실탄이 부족해진 상황인 거죠.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이 생각만큼 순탄치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최근 운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7번째 소식입니다. 크립토데일리 등에 따르면 채굴 기업과 거래소에서 각각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네요. 네, 먼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캥고잉크는 11월 운영 업데이트를 통해 자사의 해시레이트, 즉 채굴 연산력이 52HS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2HS요? 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효율이 좋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약 6,959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소 쪽 소식은 어떤가요? 거래소 쪽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과거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인도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 인도 시장. 네, 최근 인도에서 신규 사용자 등록을 다시 받기 시작했고 2026년까지는 현지 화폐인 루피를 통해 직접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소식들을 4가지 테마로 묶어서 깊이 있게 다뤄봤네요. 그럼 오늘 다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더 짚어봤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그에 따른 가격 시나리오, 그리고 일본의 국채 매각이 테더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까지 살펴봤죠. 이어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기술적, 심리적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041년 5천만 달러라는 초장기 낙관론과 연말 8만 4천 달러 하회라는 단기 비관론이 팽팽히 맞서는 그야말로 투자자의 관점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고래들의 꾸준한 매집 속에서 5,000달러 도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었고 비탈릭 부테린의 가스 선물 제한처럼 생태계 발전을 위한 고민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RWA 전면 금지, 한국의 거래소 무과실 책임 도입 등 강화되는 규제와 바이낸스와 로빈후드처럼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혁신적인 움직임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크립토코어 분석에서 인용한 기사는 크립토단 뉴스의 12월 8일자 FOMC Meeting December 2025 Date, Schedule and Key Federal Reserve Announcements와 비잉 크립토의 같은 날짜 기사 China Bans RWAs for First Time, 7 Agencies Biggest Crypto Crackdown Since 2021입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기사의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